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걸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등 때이른 한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자외선이 강하고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이라서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암벽 등반 여제 김자인 선수가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오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여성으론 가장 높은 건물을 맨손 등반한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연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충돌하면서 시내버스가 튕겨나가 인도 위에 있던 60대 행인을 덮쳐 숨졌고 운전사 등 9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987년 6월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기 직전과 직후 모습이 담긴 사진 2점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 기자가 촬영한 건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담겼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별도 기관으로 독립시키고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핵심 공약들입니다. 먼저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의 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의 정상화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재난을 통합 관리하겠다며 해경과 소방 부문을 국민안전처로 통합했지만 오히려 조직이 이원화하면서 지휘 체계가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으로 독립시키는 게 낫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난 구조 또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고 또 청와대가 국가재난에 대해서 강력하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처기업 육성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전담시키겠다는 보관입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정부 부처 차관 인사와 맞물려 정부 조직 개편안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네, 이렇게 일부 부처의 변화가 있지만 전체적인 개편 폭은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국회 통과가 늦어져 일손을 놔야 했던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새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현재 고심 중인 사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다시 이관할지 말지입니다.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보내는 방침은 섰는데 당장 개편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에서 떼내서 산자부로 이렇게 보낸 것은 저는 그것은 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외교부로 복원하는 것이 맞겠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 업무를 떼낸 뒤 과학연구개발의 컨트롤타워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현재 검토 대상입니다. 하지만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심하게 바꾸어서 있는 부처를 없애고 다시 또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그런 방식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 초기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야당과의 대치로 통과에 수개월이 걸리는 부작용을 피하겠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정부 조직 개편 법안은 제출해서 처리까지 52일이 걸렸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수위가 없는 탓에 내각 구성에 한 달 이상이 걸릴 텐데 조직 개편 폭까지 커지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효율적 국정 운영을 위해 내년쯤 추가 조직 개편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네, 이번엔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검찰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이후 검찰의 인적 쇄신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고위직 숫자를 대폭 줄이는 동시에 이른바 우병우 사단을 속아내는 작업도 함께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임찬종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면서 중앙지검장의 직급을 고검장에서 검사장급으로 낮췄습니다. 때문에 현재 윤 지검장과 같은 검사장급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직급 하향이 불가피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문민화를 약속한 만큼 검사장들이 차지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실국장을 비검찰 출신 인사에게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에서 고위 간부라고 일컫는 검사장급 이상은 모두 47명인데 최소 10명 이상의 검사장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예상되는 겁니다. 고위직 숫자를 줄여 현재 과도한 검찰 권한을 줄이는 동시에 국회 협조가 필요 없는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이른바 우병우 사단에 대한 속가내기 작업도 병행될 전망입니다. 고검장, 검사장급 간부들의 추가 사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미 윤 지검장 임명 직후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김주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 법무부와 검찰 최고위직 4자리가 동시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 일각에선 조직 내부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코드 인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의 제청을 거쳤다며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대통령 특사로 일본에 갔던 문희상 의원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의 반대 정서를 일본도 이해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문희상 의원은 쟁점인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받아줄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전달을 했고 그 취지에 특별한 이해한다는 뜻으로 나는 해석을 하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도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자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협상이라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자는데 한일 양국이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의 틀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간 경색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걸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동안 경색된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로 출범하는 어떤 모멘텀, 전기가 마련됐다라는 게 아마 성과라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문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열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상이 만나는 셔틀 외교도 복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강원 정선의 낮 최고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5.3도를 기록했고 경상도 일부 지역엔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5월에 찾아온 한여름 더위 속에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곳도 있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한강변은 하루 종일 때이른 찜통 더위를 피해 나온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날씨가 5월 같지 않게 너무 더워가지고요. 이렇게 가족들하고 물놀이도 같이 하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 한강 나오게 됐고요.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돕는 안내원들은 한낮의 더위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모자를 쓰고 풀토시를 착용을 하고 찬물이 찬 물통을 가지고 나오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 정선의 낮 최고 기온은 올 들어 가장 높은 35.3도를 기록했고 영덕 33.1도, 서울은 27.3도로 평년보다 4에서 8도가량 높았습니다.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경북과 강원 지방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까지 올라갔습니다. 오존 농도도 일부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나타냈고 경남 진주에선 한때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기체 상태인 오존은 마스크를 써도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눈이나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는 햇볕이 강한 오후 시간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때이른 한여름 더위는 주말 내내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쯤 비가 내리면서 주춤할 전망입니다.
SBS 유령입니다. 네, 때이른 무더위 탓에 이런 아이스크림이나 탄산음료 찾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걸 틈타서 제품값도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 편의점 탄산음료 값이 평균 7.5% 올랐고 주요 커피 전문점들은 빙수값을 최대 20%나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업체가 아이스크림 값을 올리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한 대형마트의 아이스크림 진열대.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주부 김현미 씨는 섣불리 아이스크림을 집어들지 못합니다. 하나 살 때 삼겹살 한 근 살 수 있잖아요. 한 2개나 3개 정도 사야지만 4명의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개 사면은 벌써 얼마예요? 이 아이스크림의 파인트 용량 가격은 9,500원. 바로 옆 정유 코너에서 파는 국내산 삼겹살 비슷한 양과 비교했더니 오히려 가격이 더 비쌉니다. 이 아이스크림 값은 다음 달부터 14% 오를 예정이어서 가격 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빙수 가격 역시 줄줄이 인상됐습니다. 주요 커피 전문점들은 손님들이 많이 찾는 빙수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가량 올렸습니다. 가격이 요새 밥 한 두 끼 값이랑 거의 맞먹어서 좀 너무 비싸게 느껴지고. 롯데제과와 혜태제과, 빙그레 등 국내 주요 빙과류 업체들은 현재로선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원가 상승을 이유로 언제든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소박한 더위 탈출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이병희입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가뭄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농사철에 가뭄이 길어지면서 밭작물이 시든 채 타들어가고 있고 논에는 물을 대지 못해서 아예 모내기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용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물이 바짝 마른 충남 서산의 한 논입니다. 모내기를 하려면 물을 대 논을 삶아야 하지만 잡초만 무성합니다. 비올 기미조차 없자 하는 수 없이 우물까지 팝니다. 물도 못 대고 지금 언제 심을지도 좀 기약이 좀 없는 상태. 밭에 심은 고구마 모종은 가뭄에 시든 지 오래입니다. 쉴 새 없이 물을 뿌려줘도 좀채 싱싱해지지 않습니다. 20년 전 바닷물을 막아 만든 간척지는 더 심각합니다. 물이 부족하다 보니 논바닥에서 소금기가 올라와 모내기조차 못할 상태입니다. 논에 가둔 물속 염분 농도는 3,300ppm, 모내기에 알맞은 1,500ppm에 비해 2배나 높습니다. 짠 물에 모를 심으면 대부분 그대로 죽습니다. 기본 간척지에는 바닥에 염분이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할 때마다 염분 피해를 입고 있는 이곳 간척지 규모는 650여 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을 공급해야 할 보령댐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저수율은 예년의 3분의 1도 안 되는 11%. 하루 11만 5천 톤의 금강물을 끌어오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전국 다목적 댐의 강우량은 예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해 농사철 가뭄 피해 확산이 걱정입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123층, 높이 555m, 국내에서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이런 높은 빌딩을 맨손으로 오르는 스포츠를 빌더링이라고 하는데 빌딩이란 단어에 특별한 장비 없이 큰 바위를 오르는 것을 뜻하는 볼더링을 합친 말입니다. 안병 여자 김자인 선수가 오늘 롯데월드 타워 빌더링에 성공했습니다. 박민아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응원과 함께 맨손으로 빌딩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만일에 대비한 로프를 감았을 뿐 특별한 장비는 없습니다. 습기를 없애고 마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손에 바르는 탄산 마그네슘 가루와 암벽 전용 신발이 전부입니다. 맨손 빌더링이 가능했던 건 건물의 구조도 한몫했습니다. 물고기 지느러미 같은 버티컬 핀이라는 게 건물 외벽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햇빛의 반사와 바람으로 인한 건물의 흔들림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건축 구조물인데 이번엔 등반용 홀드, 손잡이 역할을 한 겁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모습에 마음을 졸이고 가슴이 막 조이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못 찾아보겠어. 꼭 성공하기를 바라며 응원을 보냅니다.
끝까지 이제 끝까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123층 전망대를 통과할 즈음 온몸에 검은 먼지를 묻힌 채 얼마 남지 않은 건물 정상을 보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마침내 정상. 루프를 교체하기 위해 73층에서 잠시 쉬었을 뿐 꼭대기까지 2시간 29분 걸렸습니다. 소방서 구조대원으로 일하는 남편이 가장 먼저 포옹으로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제 지나고 있는 한국 국민들에게 도전하고 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합성 고무 재질로 된 암벽 전용 신발이 발과 최대한 밀착하기 때문에 테이블 감은 발은 퉁퉁 부었습니다. 마찰에 굉장히 강한, 접지력이 강한 신발을 사용해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 빌더링 성공으로 김자인 선수는 세계 여성 가운데 가장 높은 빌딩을 맨손으로 오른 주인공이 됐습니다. 김 선수는 1m에 10,000원씩 모두 555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연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충격으로 시내버스가 인도를 덮치면서 지나가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운전사를 포함한 9명이 다쳤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SUV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고 버스는 도로변을 향한 채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5분쯤 경기도 연천 신서교차로에서 SUV 차량과 시내버스가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버스가 튕겨져 나가면서 인도에를 걷던 62살 류모 씨를 덮쳐 류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버스 운전자 등 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승용차와 부딪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도로 위에 뛰어듭니다. 인도까지 침범하자 놀란 시민이 급히 몸을 피합니다.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2시 45분쯤. 연세대 교내까지 들어오는 등 3시간가량 도심을 활보한 멧돼지는 실탄을 쏘며 따라붙은 경찰까지 따돌리고 달아났습니다. 부상자 등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바다 위에 뒤집힌 채로 떠있는 어선을 향해 해경이 구명 튜브를 던집니다. 오늘 오전 10시 35분쯤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통발을 수거해 돌아오던 2.5톤 어선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경찰 최루탄을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가 피격되기 전후의 사진 2장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한 외신 사진 기자가 찍은 것으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가 가득한 도로에 대학생 2명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숙인 채 고통스러워하는 학생. 당시 연세대 2학년이었던 고 이한열 열사입니다. 지난 1987년 6월 9일 연세대학교 앞 시위에서 경찰이 쏜 체류탄에 맞은 직후 모습입니다. 옆에는 이 열사를 부축하는 같은 학교 이종창 씨 모습도 함께 담겼습니다. 후연 체육가스 상황에서 뭔가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서 되돌아가서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그냥 앉게 된 거죠. 피격된 이 열사는 한 달 정도 사경을 헤매다 숨졌고 6.29 선언을 이끌어낸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이 열사가 피격되기 직전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연세대 정문 앞에서 파란 마스크를 쓰고 흰 현수막 뒤에 있는 장면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사진 2장은 당시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 기자로 한국을 방문했던 네이션 벤 씨가 찍은 것으로 다음 달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이한열 기념사업회에 제공한 겁니다. 이한열 열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열망들을 잊지 않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한열 기념사업회는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특별기획전에서도 미공개 사진 5장과 이 열사 물품 등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서울역 고가도로가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공원으로 새롭게 바뀌어 오늘 공개됐습니다.
도로로 개통된 1970년, 그리고 보행도로로 재탄생한 올해 2017년. 이렇게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길이란 의미로 서울로 7017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현장 연결해보죠. 한지연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로 7017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높이 17m인데요. 국내 최초의 공중정원입니다. 보행로 1km를 걷다 보면 24,000개의 꽃과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개방되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찾았는데요. 저녁이 되고 날이 선선해지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중심지에 있는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닐 수 있는 공원을 만들었다는 게 참 좋은 점 같아요. 도심 속 자연도 만끽하고 트램펄린 등 놀이시설과 더위를 날려주는 분수는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렇게 물도 직접 만질 수 있고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서 좋아진 것 같아요. 공원 곳곳에선 길거리 공연과 패션쇼 등 다채로운 기념 행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만 명 가까운 시민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편의시설이 제때 문을 열지 못하는 등 개장 준비가 완벽하지 못했고 낮 동안 30도 가까운 더운 날씨 속에 햇빛 피할 곳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흉물 논란이 일었던 슈즈트리는 신발 사이사이에 식물이 함께 설치되긴 했는데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뒤인 8시 정식 개장식을 앞두고 7시 반엔 점등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1000개가 넘는 조명등 가운데 청색 조명은 은하수를, 백색 조명은 별을 표현한다고 하는데 장관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로 7017에서 SBS 한지연입니다. 북한이 김일성 생일을 맞아 아이들에게 나눠준 과자 봉지에 미사일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만큼 미사일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건데 정작 과자 봉지 안에는 별로 먹을 게 없었습니다. 미사일에 투자하느라 점점 나빠져가는 북한의 경제 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지난달 김일성 생일에 아이들에게 나눠준 과자 봉지입니다. 봉지 겉면에는 미사일에 아이들이 타고 있는 그림이 있고 강성 국가호라고 쓰여 있습니다. 1월 김정은 생일과 2월 김정일 생일, 4월 김일성 생일에 의뢰 아이들에게 과자 선물을 주는 것인데 올해부터 선물 봉지에까지 미사일 그림이 등장한 겁니다. 아이들 장난감 뭐 이런 데도 다 핵 미사일 장난감을 하는 것처럼 그런 미사일 사상을 많이 강조하는데 봉지 안에는 과자와 사탕, 껌 등이 들어있었는데 포장이 부실하고 맛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6월 7차 당대회 참가자들에게 준 과자 선물과 비교해도 한눈에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외면받다 보니 시장에서는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기관들이 형식적으로 선물을 만드는 데다 중앙에서 지급한 원료를 중간에서 일부 빼돌리다 보니 부실한 선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자 봉지에까지 미사일 선전을 하고 있지만 봉지 안에 질라진 내용물은 북한 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비교적 잘 돼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병원비 부담 때문에 파산 위기에 처한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대략 40만 가구가 넘을 걸로 추산됩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그 실태를 전하겠습니다. 2년 전 간암 진단을 받은 김모 씨는 하루라도 빨리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여동생의 간을 이식하면 살 수 있다는 검사 결과에 안도했지만 또 다른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바로 병원비입니다. 4,5천만 원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퇴원하고 나면 뭐 1년 동안 한 900만 원 치료비가 나올 거고. 상당 부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여동생 병원비 80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증자를 선택하면 그 기증자의 병원비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간암에 걸린 이후 그나마 공공근로로 벌던 월 80만 원 수입마저 끊겨 먹고 살기도 버거운 처지. 저희 남편이 택시를 하니까 한 약 150만 원 정도는 하지만 뭐 기름값 빼고 뭐 하면은 한 100만 원 정도는. 얼마 안 되는 전세 보증금을 빼서라도 간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지 김 씨 부부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갑니다.
네, 조 기자, 상황이 참 안타깝긴 한데 만약 수술을 받게 된다면 당장 이 돈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김 씨처럼 병원비가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돈의 10%를 넘는 걸 이제 재난적 의료비라고 하는데 해마다 44만 세대가 재난적 의료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30%, 10만 세대가 실제로 빈곤층으로 몰락하는데 이 비율이 OECD 34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건강보험이 의료비 때문에 가게가 파탄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고 기존의 보장성 정책이 그 부분에서는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국가 재정이 좀 부담은 되겠지만 또 이런 경우를 좀 위해서 보험 적용 범위를 좀 넓히는 거 이런 방안은 어떤가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아일랜드는 벨기에보다 보험 적용을 많이 시켜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비율은 낮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는 가정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무조건 보험 적용만 확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좀 딱한 어떤 가정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물론 우리나라에 그 재난적 의료비 구제책이 일부 있습니다. 소득이 아주 낮은 경우 본인이 직접 복지부에 가서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서 병원비 2천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줍니다. 주로 암, 심장병, 뇌졸중처럼 중증이면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의료비로 파산하는 가정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구제할 별도의 대책, 시급한 상황입니다. 해결책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자기가 실업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최악의 구직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리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청년들이 행사장에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취업 박람회에 참가해 면접 준비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젊은이들이 빼곡히 들어차 최악의 국내 청년 실업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약간 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벽이 좀 너무 높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아요. 일단 서류 자체에서 너무 레벨이 높다 보니까. 지난달 우리나라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23%로 젊은이 4명 가운데 1명은 자신을 사실상 실업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기업에 취직한 청년 수는 3년 새 3배나 늘었습니다. 국내 기업 취업이 워낙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 문화도 젊은이들이 해외 기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큰 이유입니다. 한국은 일단 사회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각박하고 좀 빡빡한 게 없지 않은데 멕시코에 가면은 그래도 심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 해외 취업 컨설팅 업체들도 상황인데 베트남과 중동 등 신흥국 기업으로의 취업 문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해당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혹시 청도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 청각 장애인들을 옆에서 돕는 개를 청도견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낯선데 요즘 일본에서는 이 청도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청도견은 어떻게 훈련되는지 도쿄 최우원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아즈마 아야 씨는 보청기도 쓸 수 없는 중증 청각 장애인입니다. 아즈마 씨가 기르는 청도견 아미노스케. 현관 벨소리가 울리자 이 청각 도우미 개가 사람의 어깨를 짚어 알립니다. 주변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귀를 쫑긋하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주인을 이끕니다. 아침 자명종 소리 등 생활 속 소리 20여 가지를 분별해 주인에게 알립니다. 청도견들을 훈련하는 전문기관을 찾았습니다. 취재진의 냄새를 맡은 뒤 전자 자명종을 이용한 훈련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기초 훈련부터
본격적인 소리 훈련까지 청도견 한 마리를 육성하는데 1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아직 일본에서도 청도견의 개념은 낯섭니다. 전국에 75마리가 있습니다. 犬が音が鳴ったら自分で行動するっていう風に自分で考えて動く必要があるので 일본에서는 청각 장애인뿐 아니라 귀가 잘 안 들리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청도견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우원입니다. 종이 계약서와 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곧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부동산 사기당할 염려가 없고 대출할 때 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국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10억 원대 전세금 사기 사건. 무허가 부동산 업자가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 속이고 32명으로부터 전세금 수천만 원씩 받아 가로챘습니다. 집주인은 이제 저랑 계약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계약서상에는 건물주랑 계약한 걸로 되어 있는데 중개업자 혼자서 이중계약을 하게 된 거죠. 끊이지 않는 부동산 사기,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종이 계약서와 인감 없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매매와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시스템인 만큼 검증된 공인중개사만 사용 가능하고요. 계약서도 위조될 수 없어 안전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실거래가 신고가 바로 이루어지고요.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단 자동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이용자에게는 시중 6개 은행이 주택대출 금리를 최고 0.3%포인트 낮춰주고 있어서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내가 열어볼 수 있다는 게 좋아했고 제가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간다는 거죠. 다만 아직은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도입을 꺼리고 있어 이용 건수는 2,600여 건에 그칩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업체에 태블릿 PC 같은 장비를 지원하고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도 늘려서 이용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전자계약 시행 지역도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8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SBS 송욱입니다. 오늘은 다른 민족과 잘 공존하며 지내자는 세계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국적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무국적 아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콩고 출신인 34살 대대 씨 부부는 내전을 피해 지난 2006년 한국에 왔습니다. 10년 넘도록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부부의 가장 큰 걱정은 한국에서 낳은 두 아이입니다. 7살 아들과 4살 딸은 콩고에서도 한국에서도 국적을 받지 못한 이른바 무국적 아동입니다. 건강보험이 없어 독감에 걸려도 이가 썩어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집도 받아주는 데가 거의 없어 버스로 1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겨우 다니고 있습니다. 앞에 병원이 있어요. 근데 진짜 비싸요. 아기가 이 많이 아프다고 보험 없어요. 치료도 못 가요. 어려워요. 국내 무국적 아동은 2만여 명. 유엔 협약에 따라 중학교까지만 교육받을 수 있고 취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국 국적을 받기 위해 난민으로 인정받으려 해도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2% 수준으로 세계 평균 37%에 크게 못 미칩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초중고등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우리가 정말 그냥 외국 아이로 봐야 되나, 그 아이들한테 불법 아동이라는 걸 굳이 씌워야 되나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부모의 법적 신분을 떠나 어린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도적 기반이라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그제 개막한 제70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옥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배급하는 방식에 대해 기존 영화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물과 인간의 우정과 인간 세상의 탐욕을 다룬 영화 옥자가 칸 영화제 리미에르 대극장에 선을 보였습니다. 영화를 놓고는 참신하다는 평과
다소 지루했다는 평이 엇갈렸습니다. 정작 논란은 다른 곳에서 불붙었습니다. 옥자가 기존 영화와 달리 극장 개봉을 하지 않고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를 통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칸 심사위원장인 스페인 영화 감독 페드로 알모도바르는 극장에서 볼 수 없는 영화에 황금 종려상이 돌아가면 거대한 모순이 될 것이라며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극장 산업이 발달한 프랑스 영화계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영화제 측은 내년부터 극장 상영 영화만 출품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There is a new world which is coming. We say there is a new world. We say we have to keep also the old world. 봉준호 감독은 두 방식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영화는 끝났어. 왜? TV가 나왔기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심각하게 얘기하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1960년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다 평화롭게 다 잘 공존하고 있잖아요. 옥자는 다음 달 29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되며 한국에서는 한시적으로 극장에서도 상영할 예정입니다. SBS 김유수입니다. 미국에서 집에 침입한 도둑에게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주부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부들은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영 특파원입니다. 검은색 후드 상의에 가면을 쓴 남성이 집안에 누가 있는지 둘러본 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 순간 거실로 나오던 집주인과 맞닥뜨리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도둑이 달아난 뒤 집주인은 겁을 먹는 대신 총을 들고 인터넷에 공개 경고장을 올렸습니다. To the kid who broke into my home tonight, I'm not sure if you know what this is, but I am locked and loaded. 감시 카메라에 모두 찍혔다며 오히려 도둑에게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You won't do it again. We will find you. Don't mess with my home. 이 여성은 10대 아들이 인터넷에 팔려고 올린 값나가는 운동화를 훔치려고 도둑이 들어온 것 같다며 도둑이 남긴 지문도 찾아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의 한 주택 앞마당에 여성 집주인이 세워놓은 팻말입니다. 정원에 있던 조명등을 훔쳐간 도둑에게 나쁜 놈이라며 돈을 아껴서 원하는 것을 사야지 도둑질로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A lot of people stopped by over this past weekend and just gave me the thumbs up for it. 용감하게 도둑에게 맞선 여성들은 이웃들이 도둑으로부터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일부 영동 지방의 기온이 30도를 웃돌았는데요. 내일도 오늘 못지않게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후로 화요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마른 날씨도 이어집니다. 서울을 포함한 내륙 많은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별히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이 강하게 내려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남 지역에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내일도 이들 지역은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점차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기니의 20세 이하 월드컵 개막전을 생중계해드립니다. 젊은 태극전사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